저는 이제 기사에서 봤던 것 중에 되게 조금 당황했던 게 어이없었던 게 예전에 민주당 의원 동료 의원들이 나를 벌레 취급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벌레 취급했어요? 궁금해. 벌레 취급하셨나요? 코멘트 하시는데. 저요? 저는 이현주 의원이 뭐 벌레 취급 받았다는데. 아니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여성 의원들이 그때 23명인가 19대 때 있었는데 여성 의원들 모임이 행복 여정이라고 있었어요. 그러게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뭐 대화도 나누고 그랬는데 그분이 참여를 안 했는데요. 아, 그분이 안 한 그래요? 거죠. 우리가 오지 말라 그런 건 아니고. 근데 또 필요하면 와요. 아, 오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여성 의원들하고 활발한 교류가 있는 건 아니고 별로 그러니까 별로 잘 안 어울렸구나. 그냥 필요할 때 뭐 활동하는 거죠. 특히 이제 그분이 변호사 출신이니까 당 안에 변호사 출신 의원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종의 비슷한 처지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활동을 했죠. 그 전략공천 누가 한 거예요? 전략공천은 당시에는 당대표가 한명숙 총리였고 예. 최고위원 근데 이제 그때는 집단 지도 체제여서 최고위원들이 협의하에 이제 일을 진행하고 처리하는 거였. 그때 그 과거에 그 전략공천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계파 간에 막 좀 사실 서로 이렇게 나누기 하는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그때는 2012년도는 그런 거는 많이 극복됐을 시기예요. 그럴 때는 그 이제 진보당하고 연대도 했어야 되고 그래서 내주는 지역 그다음 경쟁 지역이 있었고 한 축으로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전략공천이 영입 인사나 여성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때 백혜련 의원도 원래는 그 전략공천으로 갔다가 안산 쪽에 갔었죠. 예, 갔다가 이제 진보당에서 경쟁 지역으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경선에서 졌죠 그때. 그리고 서초에서 아마 그 변호사 영입했을 때 들어왔던 분 중에 한 분도 서초에서 출마하고 그리고 뭐 하여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런 분이 어쨌든 지금 정치에 들어오신 과정 자체는 민주당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시작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일하시는 과정에서 점점 더 본인의 그 업무에만 성공에만 혹은 뭐 쟁취에만 굉장히 좀 몰입하시다가 국민의당으로 이제 가신 다음에 그때부터 심각하게 이제 일반 저 같은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심각한 망언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번 문제가 이제 가장 이제 폭발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사과 기자회견하는 내용도 사실 굉장히 또 분노를 많이 샀어요. 그 내용이 뭐 밥하는 아줌마들이라고 말한 게 제 마음속에 어머니를 뜻한 거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또 어떤 내용은 또 뭐가 있었냐면 사과 성명의 말투 자체가 굉장히 반말 같은 거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진심으로 미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데서 이제 발표할 때는 상처를 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죄송스럽다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과하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고 해서 굉장히 좀 분노를 많이 샀는데 그 기자회견이나 그 내용들이 적절하다고 보셨는지 어떠셨어요? 보시면서. 그날 이제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했던 그분들이 이제 또 그니까 대화하는 현장에 와서 이현주 의원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가 이제 또 영상을 봤는데 본인이 그닥 그렇게 뭘 잘못했다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않고 워낙에 상황이 커지고 그러니까 이제 면피 뭐 사과는 하는데 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본인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뭐 이 비정규직에 정규직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 그다음에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언론이 사적인 대화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본인을 궁박하게 만들었다. 이제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여간 끝까지 이 정규직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본인의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 이제 이러고 있는 거를 봐서는
어쨌든 뭐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건 노이즈 마케팅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소신인 것 같아요. 네. 소신. 사고 자체가 이미 그렇게 돼 네네. 있는 분들 같고 요번에 제가 그 이현주 의원 사과 보면서 느꼈던 건 지난번에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 대성명 사과문 이런 거 발표할 때 그 느낌 그 영혼 없는 사과 있잖아요. 이번에 그 안철수 전 의원이 어제 발표했던 그 영혼 없는 사과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느낌이 보는 느낌이 내용을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래서 좀 약간 섬찟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약간 소시오패스라고 하면 좀 너무 과하지만 하여튼 공감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의 그 감성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거기다가 이제 국민의당은 그 남탓에 거의 지금 프로예요, 프로. 남 탓에 거의 뭐, 끝까지 간 것 같은데, 최명길 대변인은 네이버 탓을 하고 있고요, 이 상황을. 그러면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지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딱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이버에서 미친놈들이라는 자극적 제목을 탁 뽑아서 올렸기 때문에 이 상황이 된 거지, 이현주 의원의 그 문제보다 네이버가 더 잘못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해서, 공분을 사고 있었고요. 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SBS 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방송 인허가권 의식을 해서 혹시 정권 뭐 눈치보니라고 이런 보도를 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남 탓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럴까요? 국민의당 어쩌려고 이러는 건가요, 도대체? 시대가 바뀌고 국민이 그 요구하는 그런 정치를 전혀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총선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인들이 현재 지지율이 낮고 국민들로부터 지적받고 있는 이런 문제를 뭐 복구할 수 있다라고 또 생각 한편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데 왜냐하면은 지난 총선에서도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그닥 높지 않았는데 네. 의석수나 비례대표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도 여전히 지금 뭐 5%대다 3%대다 하는 것이 언제든지 복구가 가능하다. 네. 그리고 뭐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언제까지 뭐 지금처럼 유지되지 않을 거다.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정치를 하고 버티면 된다. 네, 그러면서 그거지. 본인들이 자성하고 반성하는 것이 그냥 하는데 계속 얘기하는 뭐 문준영의 특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하는데 특검 하자라는 주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쟁을 일상적으로 하는 거라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솔직하고 좀 담대하게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아니라 본인의 당을 어쨌든 건사하고 당의 존재를 지키려고 그 존재만을 지키려고 하니까 자꾸 이런 그 거짓과 내탓 타령과 그다음에 정치 공방으로 계속 이제 가는 거죠. 그 수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계속. 근데 그런 정당하고 합당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일부에 들려요. 네? 들어보셨죠? 예, 왜냐면은 이제 뭐 여서야대 국면이고 그다음에 본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그 법안이 이제 그 의석 문제 때문에 안 되니까 합당하자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설득력은 없죠. 아니 의석수로 이야기하면 박근혜 탄핵은 뭐 가능했어요? 그 의석수로 안 되는 거 한 거 아니야. 민심이 밀어가지고 한 거예요. 네. 아니 그 사람들이 그 1+1 하면은 2가 된다고 착각을 하는데 1+1 했다가 그게 0.8이 되는 산수도 있거든요. 특히 정당 간 합당은 아니 저는 뭐 하여간 국민의당하고 합당은 뭐 이제 그 주장하신 분 중에 한 분은 일관되게 합당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뭐 별 문제 없는 발언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합집산 인위적인 이합집산이나 정계 개편을 통해서 현재 당면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좀 어떠세요? 그 당 안에 이제 계시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우리가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래도 과거에 우리 열린우리당부터 해서 뭐 새천년 민주당, 뭐 열린우리당, 그 민주통합당까지 거쳐서 볼 때 지금 가장 그래도 질서 있고 뭔가 규율이 잡혀 있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쵸. 안에서 해방노동 분들이 나가서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당 안에서는 비교적 평온한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촛불이 만든 정국이고 지금 집권이 그래서 가능했기 때문에 훨씬 더 무겁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는 거죠. 안 그러고 마치 무슨 이제 집권했으니까 다 됐냐 하면 국민들이 그걸 용서하겠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이 애당심이라고 하나요? 약간 좀 올드한 표현이긴 하지만 약간 이런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과거 아까 이현주 의원 얘기도 전략공천을 주긴 주되 과연 그 당에 대한 애당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약간 그런 것들이 약간 얇으면서 대신 다른 어떤 능력들이 출중하다고 전략공천을 주면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자주. 왜냐면은 지잘난 줄 알고 난 사실 개인적으로 전략공천은 계속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외부에서 영입을 하더라도 우리 내부에서는 경선이라는 과정을 경쟁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을 해야지 그냥 외부에서 이 사람 뭐 괜찮은 훌륭한 사람이야 하고 그냥 가서 그냥 갖다 꽂고 하면 그동안 예를 들어서 그 이현주 의원 지역구 같은 경우도 그동안 계속 그 지역위원장 맡고 활동하셨던 분이 계셨잖아요. 정영기 위원장. 예, 정영기 그분도 변호사 출신인가? 네. 예. 이번에 그분이 페이스북에 장영기 변호사 화제가 장영기, 됐더라고요. 그 얼마 주면 되냐고. 예. 그 실제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그죠. 그분이야 뭐 딱히 자기가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뭐 과장하거나 왜곡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변호사인데 없는 이야기를 이현주 의원도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얼마 주면 돼 이런 거를 증언을 지금 하는 거를 네, 그냥 쉽게 지금 했겠어요. 나오는 얘기는 그 장용기 위원장님이 본인 페이스북에 네, 이현주 의원과의 과거에 있었던 짧은 일화를 올렸던 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설명드리면 이현주 의원이 뭐 그 경쟁하면서 뭐 얼마면 이렇게 딜할 수 있겠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다는 얘기가 지금 폭로가 돼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참. 그래서 또 궁금한 건데 추미애 대표가 그 머리 자르기 발언 막 하면서 국민의당이 난리치고 그죠? 추경하고 연결해가지고 보이콧하고 예. 네. 그 발언 우리는 뭐 하여튼 문제가 없는 발언인데 아니 국민의당은 더 심한 발언 많이 했어요. 읍참마속. 읍참마속이 뭐냐면은 진짜 목을 벤다는 뜻이거든. 누구를 읍참마속한다 했나요? 그때 그 읍참마속 대상이 누구였지? 우리 장관 임명하지 말라는 뭐 그런 거 할 때 나왔나? 그렇겠죠. 네, 그게 우리 유효하잖아요. 그만 중간에 사퇴하신 우리 법무부 장관 후보님한테 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안경환 네네. 장관 후보자. 네. 근데 자기들은 뭐 머리 자르라고 해놓고 우리는 머리 자르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여튼 저 추미애 대표 발언 그게 이제 뭐 일단 이제 뭐 일부에서는 지금 일부 언론은 뭐 추미애 대표 사퇴하라 이런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당내에서 뭐 그런 거 있어요? 당내에서는 없죠. 당내에서 없고 뭐 더불어 언론이 만들어낸 거죠. 네, 국민의당에서 이제 정계 은퇴 사퇴론을 얘기한 거고요. 당에서는 뭐 그게 너무 과했다. 뭐 이제 사실은 그 발언이 과했다. 머리 자르기라는 표현은 꼬리 자르기를 대꾸잖아, 했지만 일종의. 그 당의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께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머리 자르기죠. 실제로는 더 큰 것은 머리 자릅니다. 꼬리 자르기가 아니고 이제 그 두 사람을 보호하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 도마뱀 빠진 게 이제 도마뱀의 꼬리 자르기잖아요. 도마뱀의 꼬리 자르기고 뭐 머리 자르기고 발목 잡기, 발목 비틀기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비유 아닌 비유를 통해서 네.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건데 그러고 그 뒤에 가면 이제 또 추 대표가 그 목을 내놓겠다는 박지원 전 대표의 워딩에 대해서 목을 내놓으시려고 할 게 아니고 진실을 내놓으셔야지요.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민주주의와 주권이 문제인데 국민의 눈높이와 판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여당 대표한테 목을 내놓겠다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건 정말 잘못 짚은 거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추 대표가 이번 이 사건의 가이드라인은 법과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우리도 국민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것과 그리고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적당히 얼버무려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걸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강하게 주문이 된 네. 거잖아요.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한 사건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선거 기간 내내 기승전 문준용이었고 그리고 그 공작의 내용이 아버지가 그렇죠. 청탁을 했다. 이렇게 쓰라고 해서 한 거다라고 이제 그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이제 네.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던 사건이고 그것이 실제로 영향을 미쳤어요. 그때 이제 4월 1일 날 네, 특히 젊은 층들한테 영향이 그러니까 미쳤다고 이제 그러더라고. 20대 30대들이 그게 그거 아니야? 뭐 최순실하고 정유라 뭐가 달라? 네. 이제 이러면서 그 젊은 층에서 굉장히 이제 그 부정적인 여론이 생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엄마들도 마치 그 아무 일도 없는 이슈인데 계속 보도되고 계속 문제제기 되니까 뭐가 있는 줄 알고. 뭐가 있는 줄 알고 또 네. 이제 냉소적으로 되니까 그럼요. 그때 그래서 20대와 20대 전체에서 지지율이 빠지고 네. 여성들 네네. 그러니까 40, 50대의 지지율이 빠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내일신문하고 이제 연합뉴스가 KBS랑 같이 이제 그 여론조사를 했던 게 양자 대결일 경우에 누구를 지지하겠느냐. 네. 여기에 이제 압도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 1등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그런 상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론이 저렇게 나빠지는데도 왜 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나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 반전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에는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거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나와도 이긴다는 여론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때 그 촛불 민심이 워낙 강하게 그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야당에 누가 나와도 이긴다. 그러면 확장성 있는 안철수가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2012년 12월 11일 날 여직원 감금 사건이 인권 침해 사건으로 둔갑이 돼서 2012년 12월 16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대선 결과를 좌우했듯이 네. 맞아요. 이 네. 문준영의 5월 5일 날 그 발표했다? 이제 음성 변조해서 네, 조작 사건 된 것 역시 그게 이제 그 사전 투표 맞아요. 이었잖아요. 5월 4일부터 그러니까 사전 투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월 1일 날 박지원 전 대표가 팀이 가동되고 있고 곧 보고가 신빙성 있다. 신빙성 있다. 이런 곧 얘기. 예. 보고 보고 받을 받을 거다. 거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2의 최순실 그러니까 박근혜 사건이다라고 네, 정유라 규정을 사건이다. 네. 그렇게 규정을 하고 끊임없이 이제 아들을 뭐 끌어내 이제 그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고 했던 밖에 나와서 왜 안 도와주냐 뭐 이런 소리도 그런 논평과 이런 게 아주 그냥 다시 들으니까 또 열받네요. 그러니까 막말로 치면은 진짜 그런 게 막말이거든요. 꼬리 자르기에 비유해서 머리 자르기라는 표현한 거는 국어 공부를 정상적으로 한 사람이라면 비유란 거를 누구나 알 수 있어. 근데 이거를 국민의당이 사실 굉장히 문준용 씨 그거 막 조작했던 거 거기에 궁지에 뭐 몰려 있으니까 그걸 건수 잡아가지고 어떻게 탈출해 보려고 네. 탈출해 보려고 난리를 치는 건데 여기에 언론이 맞장구를 치고 심지어 무슨 사퇴 이야기까지 받아쓰기를 하고 근데 지금 아니 이현주 지금 막말 이 막말하고 비교가 안 되죠. 비교를 한번 해보라고. 비교가 안 되지. 근데 지금 이 국민의당 게이트 그 대선 조작 게이트 때문에 어제 안철수 씨가 사과한 다음에 이현주 씨가 바로 그러니까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또 소감을 또 올린 글이 굉장히 분노를 또 그거 샀어요. 보셨어요? 예, 봤어요. 그 뭐 안철수 후보가 예. 졌기 때문에 짐을 졌기 지고 때문에. 가는 상황이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그 국민의당이
이제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걸 조작을 했고, 이겼다면 어찌 됐을까? 그러면은 이유미가 이준서가 얘기했던 대로 청년위원장하고 다음번 비례대표로 이제 승승장구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거죠. 그걸로 이제 현혹한 건. 근데 이현주 의원의 내용을 보면은 졌기 때문에 받는 뭐 고통이다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은 이겼다면 이건 어차피 다 덮어지는 얘기라는 그렇죠. 방증이잖아요. 그 상상해 보니까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준서 지금 감옥에 지금 감금돼 있는 이준서 씨, 이유미 씨는 지금 승승장구해서 청와대에 들어가 앉아 있을 거고 한 사람은 국회의원 준비하고 있을 거고 막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니까 아직도 이런 생각, 근데 이런 생각을 이렇게 대놓고 페이스북에 쓰고 있는 이분의 심리 상태가 참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행위나 말을 본인의 그 확고부동한 의지, 본인을 중심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그게 강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않았나 싶어요. 그 우리 김현 대변인님 이제 여성 의원이셨잖아요. 네. 그때 여성 의원 입장에서 사실 이번에 그 이현주 발언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노동자 비하뿐만 아니라 여성 비하까지 사실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전에 강경화 장관한테 외교부는 남자가 해야 된다는 말도 마찬가지였죠, 사실. 어때요? 같은 여성 입장에서 보기에 그 이현주 의원이 생각하는 어떤 젠더 의식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제 뭐 본인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그리고 그 환경으로 인해서 더 잘 되게 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그분이 하던 직업도 보면은 좀 돈 많은 회사에 다녀. S-오일 상무였죠. 그러면은 뭐 약간 무슨 엘리트 의식 같은 게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우리 조윤선 전 장관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내가 잘났으니까 못난 사람은 나한테 져야 돼. 뭐 이런 식의 약간 말도 안 되는 고집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릴 때 어렵게 그 자라서 성공한 사람이 두 부류로 갈려지더라고. 네, 그렇더라고요. 하나는 그 어려움을 공감을 해서 어떤 자기의 성공을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함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공동체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 대통령님. 네. 한 부류는 자신의 그 존재의 그 근원을 굉장히 부정하려는 그래서 굉장히 무시하고 오히려 더 무시하고 깔보고 이현주 의원은 약간 후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그 이제 여성을 약간 폄하하는 이런 발언들이 여성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경우는 진짜 희귀한 일이거든요. 오히려 여성 국회의원들은 반대로 너무 그 성평등주의를 너무 강조해서 욕을 먹었으면 먹었지 이렇게 폄하하는 문제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없는데 왜 그 민주당에 계시는 여성 의원님들이나 여성 정치인분들은 이런 발언에 대해서 뭐 강력하게 뭐 항의를 한다거나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이런 걸 안 하시는지 저는 좀 궁금해요. 일단은 뭐 당 차원 원내 사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변인들이 대응은 하죠. 대응하고 사퇴까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공식적인 사과를 하라. 안 그럼 너네 당 그 당이 이현주 의원의 얘기가 맞다라고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유감 표시는 하지 않았나요 지금? 유감 표시 뭐 여성 의원들한테는 저는 나온 거 아니 아직 여성 못 의원들이 봤는데. 가끔씩 집단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근데 여성 의원들이 뭐 하고 최근에 논평 저는 개인적으로 성명서 내고 그러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여성 의원들이 이제 꼭 해야 될 것을 하는 건 맞는데 또 여성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여성 의원 이름으로 이렇게 액션을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조금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저희가 많이 이제 있었으니까. 그거예요. 왜 여성위원회가 있는데 여성위원회 명의의 논평도 아니고 성명서도 아니고 그냥 일부 여성 의원들이 마치 어떤 대표성을 가졌다는 듯이 포장을 해서
그 예전에 표창원 의원 건도 그렇고 네네. 탁현민 건도 그렇고 네. 그런 데에서는 자기들 목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왜 이런 걸 왜 뭐 더군다나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을 굉장히 지금 폄하하고 공격하고 있는 국민의당에서 어떤 이런 거 일어났는데 나오죠. 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여성 의원들이 안 하나? 네. 왜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일관성도 아쉽죠. 없잖아요, 일관성이. 네. 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성 의원들이 뭐 집단적으로 뭐 하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우리 그 전국 여성위원회 그 위원장님이 양양자 그 위원장님이시고 부위원장님 아니, 저도 아니에요. 아니신가요? 네, 전직 의원은 부위원장이 아니고 지역위원장이며 전직 의원의 경우가 네. 활동을 하는 거고 아. 예, 전직 의원이라고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아쉬운 얘기 조금 해봤는데 이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뭐가 성명이 나올 거다. 이렇게까지 발언했으면 여성 의원들이 이제 피켓 들고 나와서 당장 사퇴하라, 이현주 사퇴하라 막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조용하셔갖고 좀 의아했었고 이현주 의원이 지금 3년 시한부를 살고 있는데 정치 생명이 연장이 될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그 조직책 공모를 할 거고요. 광명 예. 거기에. 아니 뭐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비어 있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이제 곧 하게 될 거고 국민의당에 계속 남아 있는다면 국민의당의 지지도가 지난주에 3.8%였던 걸 오차범위. 보면 뭐 3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봐야죠. 네. 근데 뭐 아직도 그 광명 같은 경우는 그 기초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 뭐 조직이 아직도 살아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근데 그것도 결국 더불어민주당일 경우에 그렇죠. 영향권 안에 있는 거죠. 네. 강용석 전 의원 봐봐요. 결국은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 당 간판이 중요한 거야. 아니, 총선은 특히나 당을 총대선이 다 그래요. 당을 보고 그다음에 후보를 보는 거지 후보를 보고 당을 보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저도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대변인님한테. 그러니까 오늘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국민의당에 가서 뭐 유감을 표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추경 심의에 동참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약간 추미애 대표의 입장이 중간에서 좀 난처해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대변인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따로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는 뭐 정치를 하면서 소신껏 그때 당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발언하는 것은 본인이 온전하게 감당할 문제이죠.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추경을 못 하겠다라고 박차고 나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추 대표는 일관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다루어져야 될 사안이다는 게 제일 그 제1의 가이드라인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은 검찰에서 단순 사건으로 그다음에 이제 뭐 조직적 개입의 흔적 이것이 조금 발견되기 어려웠다라는 뉘앙스로 얘기가 나온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우리 추 대표가 얘기했던 것은 그 연장선에 있는 거죠. 그 당과 국민들이 너네 이거 흐지부지하고 딜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지 마.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런 흐름에 일정하게 계속 본인의 당과 본인의 생각을 국민들 앞에 전달을 한 거고 그러면 불구하고 추경이라는 거를 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내는 좀 더 이제 그 설득의 주안점을 두고 활동하는 거죠. 이게 역할 분담인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오늘 뭐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유감으로 표시했다. 뭐 그래서 추미애 대표의 이게 뭐 기스가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건데 기스가 가서 뭐가 달라지나 이제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당에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괜히 또 추미애 대표의 위상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흔들리거나 또 영향받지 않도록 그냥 당내 발언이나 이런 것들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국회의원들 특히 정치인들의 정치 못하는 정치인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언론 기사를 보고 정치를 하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민심과 동떨어져 있거든.
진짜 우리나라 지금 언론 기사는 민심에 굉장히 동떨어져 있어요. 그 여론을 제대로 맞아요. 지금 네. 전달을 못 하고 있어요. 원래 언론의 기능이 여론을 이렇게 전달하는 기능인데 여론 전달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 그냥 여론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생각을 전달을 그렇지. 하고 있거든. 그 이야기를 듣고 정치인들이 스탠스 정하고 발언을 하다가는 큰코 다치죠. 코 다쳐 우리 같은 시민들한테 얻어 터지는 거야. 정치 잘해야 돼. 이 진짜.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국민의당이 왜 그러는지 확 이해가 갔어요. 지금 안철수 그 국민의당 당보가 엄청 많잖아요, 언론 중에. 그거 보고 정말로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여론인 줄 알고 지금 저렇게 막말을 하고 있는 걸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현주 의원 막말 파문 때문에 어쨌든 요 며칠 한 이틀 동안 시끄러우면서 국민의당 게이트가 조금 가려진 느낌이 살짝 들기도 했거든요. 혹시 그 이번 막말 사태가 국민의당 게이트, 대선 조작 게이트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시 뭐 그런 문제들이 있지는 않을까 좀 궁금한데요. 그 뭐 검찰이 지금 강범위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직적 개입의 흔적을 발견해서 갈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뭐 별개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아, 맞습니다. 별개로 미칠 게 네. 없지 뭐. 네. 왜냐면은 뭐 검찰은 그냥 검찰대로 수사를 지금 하니까 이게 사실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예. 이유미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그 위에 지금 이준서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용주 네. 그 뒤에 또 김인원, 김성호.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윗선 선대본부장급도 어쨌든 참고인 조사를 해야지. 이용주 의원 보좌관 뭐 핸드폰 압수수색했다니까 뭐 또 거기서 뭐 나오면은 또 네네. 그래서 뭐 소환 일정 잡겠죠. 김성호, 김민원 두 부단장 같은 경우도 지금 소환 예정, 재소환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뭐 있는데. 그건 뭐 그거대로 갈 거고. 네. 이현주 의원 진짜 저는 그 더불어민주당 그 약간 이게 뭐 장난인지 뭐 진짜 진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익표 의원님이 그 뭐 그런 이현주 의원을 같은 사람을 사과하셨죠? 공천한 거 사과한다고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 매기는 건데. 근데 홍익표 의원이 굉장히 진중한 스타일이거든. 아, 농담 잘 안 하시는? 농담 같은 거 그렇게 할 스타일이 아니거든. 그 진짜 진심으로 사과한 것 같아요. 어? 그럴 수 있어요. 왜 저런 사람 공천해가지고 진짜 미안하다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예. 논평 내죠 뭐. 이현주 의원 같은 사람 공천한 민주당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논평 하나 내는 거야. 너무 가장 최근에 나갔던 탈당했던 분이다 보니까 이현주 의원님이 지금 민주당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그분을 보는 그 느낌이 일반 국민의당에 계신 과거 동료였던 다른 분들 보는 거랑은 또 다르실 것 같거든요. 분위기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세요? 아, 왜 민주당에서 쟤를 공천해서 저걸 고생을 시키나 이런 생각 혹시 하시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나갔으니까 모르겠다 뭐 이런 건지. 일단은 그분이 좀 몰라 친하게 지냈던 분들이면 모르겠는데 저는 뭐 별로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별로 안 친했어요? 이번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수습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거랑은 좀 동떨어진 행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치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본인을 드러내고 본인 그 속에서 이제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는 사람이 취하는 흔한 태도잖아요. 지금 이분의 행보가. 그래서 사과는 했지만 뭐 소신은 굽히지 않겠다 이제 이러고 있는 마당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왜 궁극적으로 정치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하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 또는 그 이제 정치의 영역이 필요한 분야의 일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그런 태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국민이나 그 민생을 위한 정치라기보다는 자기 성공을 위한 정치인 뭐 자기가 생각하는 추구하는 바를 이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다 할 수 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거로 보이는 거죠. 예. 이런 의원이 또 나올까봐 사실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용석 의원하고
매우 이미지가 비슷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심란하네요. 그 심란할 거 없어요. 근데 왜 심란하냐면 이 3년이나 남아서 이 남은 임기 믿고 지금 이제 의원들이 이렇게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지만 막 깽판 마음껏 치면서 3년쯤 이제 있으니까 시민들이 이 상황을 잊어버릴 거다라고 약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우리 시민들이 잘 기록도 해두고 똑똑히 기억했다가 다음에는 모조리 우리 눈앞에서 좀 치우는 걸로 그렇게 좀 다짐을 하게 되는 방송이었고요. 공천으로 갔다가 안산 쪽에 갔었죠. 예, 갔다가 이제 진보당에서 경쟁 지역으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경선에서 졌죠 그때. 그리고 서초에서 아마 그 변호사 영입했을 때 들어왔던 분 중에 한 분도 서초에서 출마하고 그리고 뭐 하여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런 분이 어쨌든 지금 정치에 들어오신 과정 자체는 민주당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시작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일하시는 과정에서 점점 더 본인의 그 업무에만 성공에만 혹은 뭐 쟁취에만 굉장히 좀 몰입하시다가 국민의당으로 이제 가신 다음에 그때부터 심각하게 이제 일반 저 같은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심각한 망언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번 문제가 이제 가장 이제 폭발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사과 기자회견하는 내용도 사실 굉장히 또 분노를 많이 샀어요. 그 내용이 뭐 밥하는 아줌마들이라고 말한 게 제 마음속에 어머니를 뜻한 거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또 어떤 내용은 또 뭐가 있었냐면 사과 성명의 말투 자체가 굉장히 반말 같은 거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진심으로 미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데서 이제 발표할 때는 상처를 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죄송스럽다 뭐 이렇게 좀 과하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고 해서 굉장히 좀 분노를 많이 샀는데 그 기자회견이나 그 내용들이 적절하다고 보셨는지 어떠셨어요? 보시면서 그날 이제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했던 그분들이 이제 또 그러니까 대화하는 현장에 와서 이현주 의원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가 이제 또 영상을 봤는데 본인이 그닥 그렇게 뭘 잘못했다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않고 워낙에 상황이 커지고 그러니까 이제 면피 뭐 사과는 하는데 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본인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혀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총선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인들이 현재 지지율이 낮고 국민들로부터 지적받고 있는 이런 문제를 뭐 복구할 수 있다라고 또 생각 한편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데 왜냐하면은 지난 총선에서도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그닥 높지 않았는데 의석수나 비례대표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도 여전히 지금 뭐 5%대다 3%대다 하는 것이 언제든지 복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뭐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언제까지 뭐 지금처럼 유지되지 않을 거다.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정치를 하고 버티면 된다. 네, 그러면서 그것이. 본인들이 자성하고 반성하는 것이 그냥 하는데 계속 얘기하는 뭐 문준영의 특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하는데 특검 하자라는 주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쟁을 일상적으로 하는 거라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솔직하고 좀 담대하게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아니라 본인의 당을 어쨌든 건사하고 당의 존재를 지키려고 그 존재만을 지키려고 하니까 자꾸 이런 그 거짓과 내탓 타령과 그다음에 정치 공방으로 계속 이제 가는 거죠. 그 수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계속. 근데 그런 정당하고 합당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일부에 들려요. 예? 들어보셨죠? 예, 왜냐면은 이제 뭐 여소야대 국면이고 그다음에 본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그 법안이 이제 그 의석 문제 때문에 안 되니까 합당하자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설득력은 없죠. 아니 의석수로 이야기하면 박근혜 탄핵은 뭐 가능했어요?
그 의석수로 안 되는 거 한 거 아니야. 민심 문제 제기를 하고 뭐 이 비정규직에 정규직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 그다음에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언론이 사적인 대화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본인을 궁박하게 만들었다. 네. 이제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여간 끝까지 이 정규직한 것을 반대하는 본인의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 이제 이러고 있는 거를 봐서는 어쨌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건 노이즈 마케팅 뭐 이런 걸 떠나서 네네. 그러니까 그 소신인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네. 그 소신. 사고 자체가 이미 그렇게 돼 네네. 있는 분들 같고 요번에 제가 그 이현주 의원 사과 보면서 느꼈던 건 지난번에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 대성명 사과문 이런 거 발표할 때 그 느낌 그 영혼 없는 사과 있잖아요. 이번에 그 안철수 전 의원이 어제 발표했던 그 영혼 없는 사과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느낌이 보는 느낌이 내용을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래서 좀 약간 섬찟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약간 소시오패스라고 하면 좀 너무 과하지만 하여튼 공감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의 그 감성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거기다가 이제 국민의당은 그 남 탓에 거의 지금 프로예요, 프로. 남 탓에 거의 그 끝까지 간 것 같은데 최명길 대변인은 네이버 탓을 하고 있고요, 이 상황을. 그러면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지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딱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이버에서 미친놈들이라는 자극적 제목을 탁 뽑아서 올렸기 때문에 이 상황이 된 거지 이현주 의원의 그 문제보다 네이버가 더 잘못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해서 공분을 사고 있었고요. 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SBS 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방송 인허가권 의식을 해서 혹시 정권 뭐 눈치 보니라고 이런 보도를 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남 탓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럴까요? 국민의당 어쩌려고 이러는 건가요, 도대체? 시대가 바뀌고 국민이 그 요구하는 그런 정치를 팀이 밀어가지고 한 거예요. 네. 아니 그 사람들이 그 1+1 하면은 2가 된다고 착각을 하는데 1+1 했다가 그게 0.8이 되는 산수도 있거든요. 특히 정당 간 합당은 아니 저는 뭐 하여간 국민의당하고 합당은 뭐 이제 그 주장하신 분 중에 한 분은 일관되게 합당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뭐 별 문제 없는 발언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합집산 인위적인 이합집산이나 정계 개편을 통해서 현재 당면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안 될 얄팍하죠. 거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좀 어떠세요? 그 당 안에 이제 계시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우리가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래도 과거에 우리 열린우리당부터 해서 뭐 새천년 민주당, 뭐 열린우리당, 그 민주통합당까지 거쳐서 볼 때 지금 가장 그래도 질서 있고 뭔가 규율이 잡혀 있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쵸. 안에서 해방노총 분들이 나가서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당 안에서는 비교적 평온한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촛불이 만든 정국이고 지금 집권이 그래서 가능했기 때문에 훨씬 더 무겁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는 거죠. 안 그러고 마치 무슨 이제 집권했으니까 다 됐냐 하면 국민들이 그걸 용서하겠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이 애당심이라고 하나요? 약간 좀 올드한 표현이긴 하지만 약간 이런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과거 아까 이현주 의원 얘기도 전략공천을 주긴 주되 과연 그 당에 대한 애당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약간 그런 것들이 약간 얇으면서 대신 다른 어떤 능력들이 출중하다고 전략공천을 주면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자주. 왜냐면은 지잘난 줄 알고 난 사실 개인적으로 전략공천은 계속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외부에서 영입을 하더라도 저는 이제 기사에서 봤던 것 중에 되게 조금 당황했던 게 어이없었던 게 예전에 민주당 의원 동료 의원들이 나를 벌레 취급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벌레 취급했어요? 궁금해. 벌레 취급하셨나요? 코멘트 하시는데. 저요? 저는 이현주 의원이 뭐 벌레 취급 받았다는데. 아니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여성 의원들이 그때 23명인가 19대 때 있었는데
여성 의원들 모임이 행복 여정이라고 있었어요. 그러게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뭐 대화도 나누고 그랬는데 그분이 참여를 안 했는데요. 아, 그분이 그래요? 안 한 거죠. 우리가 오지 말라 그런 건 아니고. 근데 또 필요하면 와요. 아, 오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여성 의원들하고 활발한 교류가 있는 건 아니고 별로 그러니까 별로 잘 안 어울렸구나. 그냥 필요할 때 뭐 활동하는 거죠. 특히 이제 그분이 변호사 출신이니까 당 안에 변호사 출신 의원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종의 비슷한 처지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활동을 했죠. 그 전략공천 누가 한 거예요? 전략공천은 당시에는 당 대표가 한명숙 총리였고 예. 최고위원. 근데 이제 그때는 집단 지도 체제여서 최고위원들이 협의하에 이제 일을 진행하고 처리하는 거였. 그때 그 과거에 그 전략공천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계파 간에 막 좀 사실 서로 이렇게 나누기 하는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그때는 2012년도는 그런 거는 많이 극복됐을 시기예요. 그럴 때는 그 이제 진보당하고 연대도 했어야 되고 그래서 내주는 지역 그다음 경쟁 지역이 있었고 한 축으로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전략공천이 영입 인사나 여성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때 백혜련 의원도 원래는 그 전략